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네, 요즘 시장 보면서 걱정 많으시죠? 나스닥 지수가 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하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기술주나 필수 소비재 관련주들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시원한다, 이런 차익 실현 정도로만 보기에는 좀 더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 특히 모건 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리사 셜렛 최고 투자 책임자의 분석을 좀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또 변화하는 경계 상황,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그 복잡한 관계의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핵심을 좀 짚어보자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랄까, 그냥 단편적인 사건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큰 그림을 그려보는 데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죠. 바로 생성형 AI가 고용시장,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 근로자들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클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 AI 혁신을 이끌고 있는 소위 빅테크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사실은 어떤 재무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는지,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비용 문제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점을 좀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우리 경제 구조의 특징으로 많이 언급되는 K자형 회복이라는 현상입니다. 이 구조가 과연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AI와 고용 문제, 또 빅테크의 재무 상황과 이게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연결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시장이 움직이는 그 이면의 진짜 이유, 그 동력을 파악하는 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축을 짚어주셨네요. 그럼 첫 번째, AI와 고용시장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렸던 이유 중 하나로 도발적인 고용지표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이게 좀 흥미로운데 보통 고용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시장은 이걸 보고 오히려 불안감을 느꼈을까요? 네, 그게 참 역설적인 부분이죠. 표면적으로는 고용이 탄탄하다는 신호인데 시장의 해석은 좀 달랐던 겁니다. 그 배경에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생성형 AI가 과거의 자동화 기술과는 좀 다르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 다르다. 어떤 점에서 다른 걸까요? 과거에도 기술 발전하면 일자리 없어질 거라는 걱정은 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늘 있었죠. 그런데 과거의 자동화는 주로 공장의 생산 라인이라든지 정형화된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생성형 AI는 그 대상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소위 화이트 칼러, 그러니까 사무직, 전문직, 창작직 같은 지식 근로자들의 업무 영역까지 깊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단순히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들의 업무 자체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블루칼라 중심이었다면 이젠 AI가 화이트 칼라의 영역까지 넘볼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식 근로자 계층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보통 중산층 이상을 형성하면서 경제 전체의 소비를 이끄는 핵심 주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소득과 소비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쵸. 구매력 있는 소비층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I가 이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거나 혹은 최소한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당장 직장을 잃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될 수 있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 경제 전체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소비가 줄면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럼 또 고용이 위축되고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시나리오로 우려하는 거죠. 특히 리사 샬럿 CIO와 같은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의 악재나 불안 요인만으로도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설 명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AI 때문에 당장 뭐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럴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자체가 이미 높은 주가에 부담을 줘서 팔고 싶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뭐랄까 아직 비가 오진 않지만 먹구름이 잔뜩 낀 걸 보면 우산을 챙기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심리라고 볼 수 있죠. 미래의 잠재적 위협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특히 그 위협이 경제의 핵심 소비층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기술 변화 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뭐 한편에서는 이런 걱정이 좀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 발전이 결국에는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생산성을 높여서 전반적으로는 더 좋게 만들었다는 역사적 경험도 있으니까요. 지금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 혁신은 파괴적이면서도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시장이 느끼는 심리와 그 반응입니다. 장기적인 낙관론이 단기적인 시장의 불안감을 상쇄해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더 그렇죠. 그리고 이번 AI 혁명의 특징 중 하나는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과거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식노동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별개로 현재 시장은 이 지식 근로자 위협이라는 가능성 자체에 무게를 두고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또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적인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보통 매그네피센트 세븐 같은 빅테크 기업들 생각하면 뭐랄까 돈도 엄청 잘 벌고 기술력도 압도적이고 거의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성체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로도 엄청난 기업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이 거대한 기업들 내부에서도 지금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AI 혁명을 현실로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생성형 AI, 특히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똑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하나 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훈련시키고 운영하려면 첫째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 둘째로는 그 복잡한 연산을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GPU 같은 아주 비싼 최첨단 반도체 칩이 수십만 개씩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리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인 거죠. 아, 그냥 프로그램만 잘 만들면 되는 게 아니었군요. 하드웨어 투자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네요. 적은 고정자산 투자로 높은 이익률을 내는 소위 경자본 사업 모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특히 이 생성형 AI에 집중하면서 점점 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중자본, 캐피털 인텐시브 기업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경자본에서 중자본으로 모델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실제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전망치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수준인데요. 2025년쯤 되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자본 지출, 그러니까 설비 투자, 캐펙스 규모가 합쳐서 4천억 달러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천억 달러요.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뭐 50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네요. 그렇죠.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아니 근데 이 엄청난 돈을 기업들이 그냥 벌어들인 이익만으로 다 감당할 수가 있나요? 아무리 빅테크라고 해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투자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부 현금 흐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외부 자금 조달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거죠. 외부 자금 조달이라면 뭐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부채를 늘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레버리지 활용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더 큰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부채가 드러나면 필연적으로 이자 비용 부담도 같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예전보다 높아진 상황에서는 그 부담이 더 클 수 있고요.
아, 그렇죠. 빚이 늘면 이자도 내야 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 이자 비용 증가는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의 높은 주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켜줬던 핵심 논리 중 하나에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핵심 논리요? 그게 뭐였죠? 바로 지속적인 이익 마진 상승 스토리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그래서 이익률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AI 투자 때문에 비용이 급증하고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 이 이익 마진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심지어 꺾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는데 이제 그 거위에게 엄청나게 비싼 특수 사료를 계속 먹여야 하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래서 황금알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심하면 알을 못 낳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생겨난 거고요. 네, 뭐 그런 비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AI가 가져다줄 미래의 장밋빛 꿈만 볼 게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 청구서를 같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청구서가 생각보다 꽤 크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의 성장 공식,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큰 이익을 내는 모델, 이 AI 시대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시장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AI니까 무조건 좋다는 열광적인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좀 더 냉정하게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타당한가,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떤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볼까요? 앞서 논의한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AI발 고용 불안 가능성과 빅테크의 비용 부담 증가. 이게 더 큰 그림, 즉 거시경제 전체와는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료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K자형 회복인데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K자형 회복이라는 말은 팬데믹 이후에 특히 많이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경제가 전반적으로 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특정 부문이나 계층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는, 이게 알파벳 K자의 위로 뻗어나가는 팔 모양이죠. 다른 부문이나 계층은 오히려 침체되거나 뒤처지는 현상. 이건 K자의 아래로 내려가는 팔 모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잘 되는 쪽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쪽은 더 안 되는, 뭐랄까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K자에 비유한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팬데믹 기간 동안 기술 기업들이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엄청난 호황을 누렸죠.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중 상당수는 재택근무 등으로 큰 타격 없이 소득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자산 가치 상승으로 더 부유해졌습니다. 이게 K자의 윗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게 K자의 아랫부분이고요. 산업별로도 명암이 엇갈렸고요. 네,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었죠. 그런데 그 K자의 윗부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나갔던 쪽에 견조한 소비나 성장은 주로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많은 분석가들이 지목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입니다. 부의 효과요? 그건 뭔가요? 말 그대로 자산 가치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부유해졌다고 느끼고 그 결과로 소비를 늘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당장 현금으로 바꾸지 않았더라도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씀씀이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이해됩니다. 자산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소비도 좀 과감하게 하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네, 그랬죠. 바로 그 주가 상승이 상당 부분 K자 회복의 윗부분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주식 같은 금융자산을 보유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기술주 상승으로 인한 부의 효과를 더 크게 누렸고 이것이 그들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해 줬다는 거죠. 아, 잠시만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지네요. 아까 두 번째 축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연결되는데요. 네,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비용 때문에 마진 압박을 받고 그래서 주가 상승세가 예전 같지 않거나 좀 주춤하게 된다면 네. 그러면 그동안 K자 윗부분의 소비를 떠받쳐왔던 그 부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연결고리를 시장이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빅테크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기만 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그동안 강력했던 부의 효과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세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까 첫 번째 축에서 얘기했던 AI와 고용 문제까지 겹치면 그렇죠.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 생성형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나 고용 불안이 주로 고소득, 지식 근로자들에게 집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맙소사. 그럼 K자형 경제의 그 잘 나가던 위쪽 부분을 이끌던 바로 그 집단이 한쪽에서는 AI 때문에 내 직업이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 주요 자산인 기술주 상승세가 꺾이면서 부의 효과까지 약해지는 이걸 뭐라고 해야 하죠? 그야말로 이중 타격, 더블 웨미를 받는 셈이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이중 타격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K자의 윗부분이 아주 견고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요인, 즉 AI발 고용 불안과 빅테크 주가 둔화 가능성이라는 잠재적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튼튼해 보였던 K자의 위쪽 팔이 사실은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소수의 최상위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가 미국 전체 소비 지출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상위 10%가 소비의 절반을요? 와, 비중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핵심 소비층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거나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파급 효과는 경제 전반에 걸쳐서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부자들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경제 전체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들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K자형 경제 구조가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견고한 구조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성찰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되네요. 처음에는 그냥 AI 기술 발전,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또 시장의 변동성 이렇게 개별적으로만 보였는데 그 이면에 이렇게 복잡한 연결고리가 숨어 있었군요. AI 기술 발전이 지식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잠재적 불안감, 그리고 그 AI를 개발하고 현실화하는 데 들어가는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과 이것이 가져올 마진 압박 가능성, 또 이것이 주식시장을 통해 부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K자형 경제의 상층부 소비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보니 최근 시장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단순히 투자자들의 변덕이나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네, 그렇게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AI 만능론이나 AI 유토피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좀 취해 있었다면 이제는 서서히 거기서 깨어나서 좀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 네, 그러니까 AI가 가진 엄청난 혁신성과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이면에 존재하는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이라는 사회적 비용, 기술 대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변화하는 재무 건전성과 실제적인 비용 문제, 그리고 현재 우리 경제 구조, 특히 K자형 양극화가 내포하고 있는 내재적인 취약상 같은 요인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좀 더 냉정해지고 똑똑해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반드시 이게 비관적인 상황으로만 치닫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거대한 기술 전환기에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재평가 과정일 수 있고요. 어쩌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일종의 조정 과정 혹은 성장통일 수도 있습니다. 성장통이라. 네,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확실히 모든 혁신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자나 고통도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AI 혁명의 다음 단계를 마냥 장밋빛으로만 보지 않고 그 비용과 위험까지 고려하면서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중요한 신호로 읽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시장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AI 혁신의 비용과 위험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야를 조금 더 멀리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뭐랄까, 좀 더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 도발적인 질문이요? 어떤 거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AI가 기존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비용을 발생시키고 K자형 구조의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혹시 AI가 우리 사회와 경제 시스템에 훨씬 더 깊숙이 통합되고 발전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나 완전히 새로운 산업 혹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경제활동을 대규모로 창출해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의 걱정과는 정반대로 AI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질문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이 K자형 경제 구조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재편되거나 어쩌면 완화되거나 심지어 해소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AI 덕분에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그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와, 정말 생각의 틀을 넓혀주는 질문이네요. 지금 당장의 문제점들에 매몰되다 보면 그런 장기적인, 긍정적인 가능성은 놓치기 쉬운데요. 네. 물론 이건 당장 답을 알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AI라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려고 할 때 단순히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비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인 기회와 예상치 못한 전환의 가능성까지 함께 열어두고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오늘 AI와 시장 그리고 경제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중요한 질문까지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